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이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면은 조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나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예. 추석 연휴 잘 지냈습니까? 아, 네네.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조 장관에 대해서 네. 그동안 뭐 피의자 신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검찰에서 그동안 조범동 씨, 네. 오촌 조카, 그리고 또 이번에 WFM 우모 대표, 네네. 그동안 도피했다가 전 대표. 전 대표 네네. 귀국했고 네. 또 집에서 압수한 네. 하드디스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있었던 PC 네.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이런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빼도 박도 못하는 네네. 그런 증언 또 증거들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이 정경심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에 대한 혐의가 지금 뚜렷하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가 처음에는 이제 딸의 부정 입학 의혹으로 인한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표창장이 위조됐다. 그것으로 이제 일단은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것만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결정적인 또 증거가 나왔다고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PC 말씀하셨지만 지금 PC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수사의 보고인 것 같아요. 완전히 보고죠. 그러니까 그 PC를 고스란히 안 지우고 갖고 있었던 이 증권사 직원 김모 씨. 이 김모 씨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증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딸만이 아니라 아들도 동양대에서 상장을 받았나 봐요. 그랬대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딸만 받은 걸로 그렇죠. 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 상장에 있는 직인과 그 다음에 딸의 표창장에 있는 직인이 그대로 똑같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직인이 똑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인이 찍힌 위치. 그것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직인을 그렇죠. 이렇게 전자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찍으면 조금이라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미세하게라도. 그 작년부터 아마 전자로 찍히는 거지. 이 당시에 2015년, 2016년 당시에는 손으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PC의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이 이미지 자료가 있고 또 표창장 자료가 있고 그걸 겹쳐봤더니 똑같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정은 뭐냐면 아들의 상장을 스캔해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 위조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조국 장관이 몰랐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부인이 직접 했다라면 끝입니다. 자, 부인한테 또 하나 혐의가 있죠.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를 투자, 이 펀드, 블루 펀드라고 하죠. 이번에 이 코링크 P가 만든 펀드가 색깔별로 뭐 블루 펀드, 레드 펀드, 그린 펀드가 있는데 블루 펀드에 투자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동생한테 5억을 주고 이 3억을 그 중에서 3억이 이 PE사,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설립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접 회사를 운영한 게 돼요. 투자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를 코링크비라는 회사를 설립도 하고 그 설립한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해갖고 운영까지 한 거 아니에요? 운영까지. 그건 자본시장법에 걸리거든요. 이게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물론 경제 공동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것까지도 부인이 했습니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계속. 그게 이제 법리적인 어떤 다툼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민정수석 이후에 만약에 이 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공직자윤리법에 걸려요. 자, 이 블루펀드에 투자한 건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코링크피라는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또 이걸 인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는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무엇을 단서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냐 하면 부인과 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공유했다라는 단서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청문회 내내 거의 50여 차례에 걸쳐서 모른다. 전혀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코링크피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른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사모펀드예요. 딴 건 모른다, 뭐 안다가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사무소 위조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안 했다. 그러면 사무소 위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캔해서 하는 작업을 내가 안 했다고 한다면 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는 아니에요. 도덕적인 어떤 그렇죠.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법적으로만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사모펀드는 달라요. 사모펀드를 그렇죠. 만약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공유만 했다. 사모펀드로 부인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공직자윤리법에 결정적으로 걸리거든요. 이거를 검찰이 왜 오늘 보도가 나오느냐?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환. 당사자를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한 확실한 물증 또 증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자기 상관인 장관을 소환 조사하려면은 적당한 어디서 들었다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하기는 이거예요. 자, 부인과 조국 장관이 이 투자 내용을 공유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이건 증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3자가 이걸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사실은 법적 다툼으로 들어가요. 그다음부터 결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공유한 단서 이건 뭔가 문서 내지는 이 문자의 흔적이 있다. 즉 추정하기에는 이 PC에서 부인과 조국 장관이 서로 이 내용을 이야기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유한 단서다. 공유했다. 이 정보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다면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한다. 이 PC에 증거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우선 하드디스크가 2개를 그 한투증권의 김모 씨 그 친구가 가져갔다가 이제 압수당한 거고 뭐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또 정경심 PC에도 연구실에 있던 PC 그것도 가져가서 자기가 보관하다가 또 검찰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들을 김모 씨 한투증권이 지우지 않았었나 보죠. 원래는요 다 지우잖아요. 이거 빨리 가져가서 다 지워버려. 싹 없애. 물론 그것도 이제 뭐 파쇄를 해.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렌식으로 다시 하고 아예 그냥 두들겨 부숴갖고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그러니까요. 폭파하더라도 어찌됐든 그게 가장 확실하다고. 그런데 정경심 씨가 이 김모 씨에게 지시를 내려요. 자, 이거 사건 다 끝나면 원상복구해줘.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자신이 사실은 꼭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었다. 라고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뭐 주식거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돈 빌려주고 뭐 투자한 내력들이 그가 있었겠죠. 제가 취재를 하는 와중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동양대 관계자들이 사적으로 하던 뭐 이야기들인데 정경심 교수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할게요. 돈을 밝혔다. 그러니까 원래 교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포럼을 하나 행사를 주최하고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청구를 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받아갔다. 통장으로. 그 딸한테도 뭐 연구조교라고 해가지고 그 알바 시키면서 교수보다 더 많이 160만 원을 줬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김모 씨 증권회사 직원이 언론사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정 교수는 그러니까 정경심 씨는 굉장히 투자 이제에 밝다. 그래서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그것과 관련한 지식이 많다. 이제에 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추정이 가능한 게 사실 정 씨가 욕심을 버렸어야 돼요. 어떤 정보든 이거 빨리 지워달라 가서 없애달라 그러면 끝났는데
회복해달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이 사건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관 되면 장관 되면 끝날 수 다 있다라고 묻히겠지, 생각했고. 뭐 그렇게. 두 번째는 그걸 전제로 해서 도저히 지우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다. 이게 정씨, 그러니까 조 씨가 아니라 정 씨의 생각이라면 정 씨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재의 문제 아닐까. 뭐 이렇게 그것도 추정을 해보죠. 너무나 많은 그런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의 기록들, 이건 도저히 지우지 못했다, 지울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미 기소까지 됐으니까. 그러더라도 조 장관의 소환 조사도 아주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된 경우 하나는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범행 혐의,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되면서 장관 배지를 달고 간 사람이 있었나요? 고위공직자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뭐 검찰총장도 소환되고 했지만 그건 네. 다 전직. 그러니까 옷을 벗고 갔죠. 옷을 벗고 갔죠. 전에 정무수석이 있었죠. 이 정권 초에. 전병헌. 예. 전병헌 의원. 그분도 소환 조사 될 때 정무수석 그만두고 갔죠. 네네, 사퇴하고 갔죠. 왜냐하면 자신의 직위를 걸고 갔을 때 빚어지는 그 상하 관계라든지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사퇴를 하고 소환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인사청문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디에 행사를 갔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자증권 뭐 거래가 처음으로 시행돼서 여의도의 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갔다. 또 어저께는 국회에 가서 각 당 그 대표들한테 인사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그날 벌어진 일이 저희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검찰 수사들 관련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이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유추했을 때 아마도 소환 때도 사퇴를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적극 부인할 거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 2명이 연달아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의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이 두 의원은 당신 직을 걸어라. 이런 뜻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끝내 대답을 안 했어요. 내 직위는. 부인이 뭐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가정을 해서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저희를 받으면 된다. 근데 자신은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가겠다. 참 멘탈이 중무장됐네요. 그럼요. 그 딸이 무슨 어디 SNS 하면서 걱정해 주니까 내 멘탈은 중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했더니 딸과 아버지가 아주 그 DNA를 좀 물려받은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입원했다고 한 사람이 입원한 지 이틀 만에 SNS를 개설해서 난 죄가 없다. 그리고 저 보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정경심 씨도 사실은 전무후무해요. 피고인이 자신이 한 말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불리하거든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는 이 판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이 상황에 대해서 피고가 좀 더 엄정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죄 여부를 따지는데 피고가 이미 그 재판도 벌어지기 전에 난 죄가 없어 라고 하면 일단 한 수는 접고 들어가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말하지 말라. 일단 재판에서 말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뢰인한테 조언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 말하지 마라. 변호사들이 무려 14명이 그렇죠.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변호사들만 선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조언을 못 하나. 네, 교수님 말씀처럼 14명인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이 수사가 지금 이 혐의가 자본시장법에 지금 귀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잖아요. 그러면 특수부 출신들로 완전히 사실 또 막강하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어떤 의미에서 전관 이유죠. 자신들이 수사한 그런 수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변호를 하게 만들었죠. 뭐 변호인단 수로나 뭐 이런 것으로 보면 재벌 총수급 변호팀이 재벌 총수랑 거기다가 유사한 게 많죠. 또 뭐 침대 출두나 휠체어 출두를 하려는데 병원에 딱 입원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재벌들 들어 누워 있다가 뭐
집행유예 받으면은 그냥 그날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해외로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 뭐 몸이 아프기는 아프겠죠. 뭐 일단 조국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밑밥을 우리가 밑자락에 깐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부인 아프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PC 갖고 온 다음에 그 PC를 회사 일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러니까 이 학교 일 때문에 갖고 왔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럼 일을 해야죠. 그 PC 갖고. 예. 근데 부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예. 그 직원한테, 증권사 직원한테 이 PC 맡기고. 그거를 캐묻자 아파서 부산에 내려갔다. 아마 그때부터 아팠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요즘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네. 현대아산 네. 같은 병원에서는 죽을 병 아니면 입원 안 시켜요.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냥 그렇죠. 통원 치료 받으라고. 근데 9일부터라니까 지금 거의 10여 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한 병이겠죠. 그렇지 않고서 10일 동안 어떻게 입원을 할 수 마음의 있겠어요? 병이 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병이겠죠. 어쨌든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아팠다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시중에서는 조국은 숨 쉬는 것하고 지 이름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의 거짓말 리레이 이것도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논문 당국대 그것도 고대 입학시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그 목록에 다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네, 목록에 다 나와 있고요. 그것도 사실 아마도 폐기했다고 하죠. 5년 그 기간 벗어나서 그걸 믿었나 봅니다. 폐기했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해? 근거가 없어. 근데 그거까지는 왜냐하면 그거는 부인이 했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거짓말한 게 뭐냐면 아니 지금 이 회사 코링크피가 우리한테 보내온 이 문서를 봐라. 청문회에서 그 문서에는 투자처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지금 문서를 공문서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청문회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당일날 아침에 급조했다. 그 직원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투자운용 보고서를 급히 만들라고 급히 만들어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그래서 만들어서 보냈다. 당일날 만든 것이 어떻게 무슨 증빙 서류처럼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빼박입니다. 공직자율법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범동이도 장관 임명 2달 전에 코링크피에 전화해가지고 내 이름과 관련된 것은 싹 지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미 조국하고 조범동이도 자기가 장관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코링크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 이름 이런 걸 싹 지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이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이 코링크피라는 회사죠, 이거는.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 이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레드 펀드, 그다음에 블루 펀드, 그린 펀드, 배터리 펀드 이 4개의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운영하는 그 돈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봤더니 하나는 5G와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그 중에 2개는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예. 그 중에 또 하나는 핀테크. 핀테크. 네. 이 말씀들을 제가 왜 이 정부가 드리냐면 중점 육성하는 사업에만 다 투자 내지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5개 회사지만 이 4개의 회사가 보면 2차 전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2017년도에 이 정부가 출범하죠. 5월에. 근데 2개월 후 7월 달에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100대 과제 안에 이게 들어가요.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2차 전지를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즉 2차 전지 회사들은 그 즉시 완전히 노나요. 주가가 튀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2차 전지 회사가 언제 설립된지 아십니까? 이 발표 한 달 전에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설립이 돼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이렇게 그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해서 한 달 후, 그리고 발표되기 한 달 전의 시점에서 설립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점은 바로 또 얘기를 하죠. 조범동 씨가 그 최모 씨한테, 웨슬시엔티 대표한테 익성이 드러나면 우린 다 끝난다. 그렇죠. 예. 이해상충이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립회사가 익성의 자회사를 그렇죠. 예. 아예. 그러니까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 즉 조국이라는 민정수석을 등에 업고 이 정보를 빼내서 이렇게 이 회사를 뭐 투자를 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딸도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논문 이 부분도 그때 이 입시에 관여했던 교수가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출토해서 입시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증언까지 나왔어요. 네네. 그 학사감당. 논문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딸에 대한 입학 취소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려대는 어떻게 된 판인지 초기부터 거짓말을 하더니 지금까지도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고려대가 그런 대학인가요? 그러게요. 자, 지금 대학교가 연루된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단국대가 맨 처음 시작됐죠. 논문 때문에.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부산의전원, 그 다음에 동양대, 이렇게 관련된 대학교 중에서 제일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한 건 단국대예요. 네, 단국대는 그렇죠. 시작되자마자 이 논문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를 열겠다 하고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밝혔습니다. 가장 최악이 고려대예요. 말씀하셨듯이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예 은폐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고 굉장히 방어하는 태도를 보여요. 최소한 그러니까요. 이 대학이 취해야 될 행동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검토하겠다라든지 혹은 상황 계속 우리가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라든지 최소한 이 정도 발언은 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적극적으로 덮어주려는 듯한 어떤 그 발언들이 이어졌거든요. 고려대가 왜 그럴까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조국하고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대 학생들 내에서도 학교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계속 감싸려 하고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고려대에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번졌기 때문에 내부에 무슨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차근차근하게 조사를 하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든가 학교로서 명확히 취해야 할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물어물 덮고 지금도 검찰 수사 끝나면은 그때 가서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대 의전원이나 혹은 서울대나 동양대에서 취했던 최소한의 대학교가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위원회, 윤리위원회라든지 조사위원회라든지 이것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나중에 고대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돌아올 그런 그 명예의 추락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 안타까운 거죠. 뭐 교육부한테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3개 대학이 합동으로 지금 조국 퇴진 그런 시위를 벌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교수들도 아마 정의사회 뭐 구현을 위한 뭐 교수협의회인가 뭐 그런 모임인가 그런 데서 인터넷 그 서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그게 지금 2,000명이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1,000명 넘었을 때도 야, 1,000명이나? 근데 지금 4월 만에 2,000 뭐 100명, 200명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진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 사회에서도. 이건 사회 정의 또 윤리에 반하는 일이다.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 사회가 최고 지성들이 몇천 명이 들고 일어난다? 이건 자칫하면 청와대 담백을 넘어갑니다. 그럼요.
예. 70년대, 80년대에 그 엄한 시절에 서명을 할 때 보통 지금보다 사실 엄한 시기이긴 했습니다만 1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 모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개설돼서 사흘째 되는 때가 770명이었어요. 근데 나흘째 되는 날 1500명이 된 거예요. 사흘 동안 모집한 인원이 보다 더 많게 하루 만에 모집이 됐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점점 지금 속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비열하게도요, 교수님,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왜 좀 문바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아예 조작을 획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예 이름을 엉뚱하게 김개똥 아니면 무슨 정두 이런 딱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교수인 척 해갖고 이 안에 그 자기가 서명 안에 포함하는 거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명단이 발표되면 봐라 이거 다 가짜로 진정성을 지금 가짜다 이렇게 하려고 가짜로 이렇게 다 몇천 명을 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PC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로 인증제도를 또 인증제도를 다시 만들었다면서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이름을 공개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갖고 또 이쪽 진영에서는 거봐라 이거 다 가짜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왜 하루 만에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사실 MBC가 지금 공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MBC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추석 끝난 다음에 도리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57대 36 아닙니까? 조국 장관의 찬성 반대가 20%. 이게 반대가 57이에요. 이게 분노, 민심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 조국 장관의 적은 조국이라지만 두 번째 적은 정경심 씨다. 2번하고 이러자마자 댓글에서 갖가지 한다. 딱 이런 식의 댓글들이 가지가지 한다 이런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이 완전 들불처럼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어찌됐든 버틸 텐데 버티면 버틸수록 사실은 이 분노는 굉장히 청와대 담장을 넘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이종근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을 진정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이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유 대표의 지역은 정읍입니다. 지난 추석에 지역에서 민심을 들어보니까 빨리 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고 또 조국 장관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또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전에서 조 장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조 장관이 그런 충고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초기에 결단을 내려주는 것만이 사태 해결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